네, 가자시티 지상전 이틀 만에 벌써 팔레스타인 주민 1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입니다. 현 상황에 대한 이야기 고려대학교 중동이슬람센터 김덕일 연구위원과 얘기 나눕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9월 15일이었죠. 이스라엘이 가자시티에 대한 지상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현재 가자 지구의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자시티 점령을 위한 이스라엘 군대 지상군의 대규모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이 작전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은 그 전부터 고층 건물과 기반 인프라를 집중 폭격을 해와서 이제 무력화시켜 왔습니다. 현재 이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여기 이제 가자시티에 살고 있는 이제 민간인들입니다. 그래서 최대 이제 100만 명까지 추정이 되는데 이 중에서 지금 30만 명만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말한 그 인도주의 지역으로 이제 대피하라는 소리를 듣고 이제 피난 중이고요. 네. 나머지 수십만 명의 지금 주민들은 현재 가자시티 현재 계속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 민간인들 수십만 명에 달하는 가자시티의 민간인들과 또 하마스에 지금 잡혀 있는 이스라엘 측 그 인질들의 안전이 크게 이제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렇군요. 예.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혹시 공습만 하면 되지 왜 지상군이 굳이 가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공습을 끝내고 지상군이 들어간다는 사실은 이제 깃발을 꽂으러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진짜로 점령을 하겠다라고 나선 것이죠. 자, 위원님, 국제사회 비난이 이어지는 이 시점에 이스라엘이 왜 대규모 지상전에 나선 것인지 궁금한데 더더군다나 휴전 협상도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그 이번 기회에 그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하마스를 좀 괴멸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가자시티 같은 경우는 가자 지구 안에서 가장 중심부에 해당되는 곳이고 하마스의 군사적 거점이 있는 곳입니다. 이제 지휘 센터도 있고요. 그래서 이곳을 공격해야지만이 가자시티와 더 나가서 가자 지구 점령이 가능하다고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물론 그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와 카타르 중재로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하마스 측과 이스라엘 측이 요구하는 바가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마스는 먼저 이스라엘 군대가 가자 지구에서 나가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이스라엘 측은 먼저 하마스가 잡고 있는 이스라엘 인질들을 먼저 풀어주라 얘기를 했었는데 현재 그 양측의 요구가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고 교착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 진전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 군사적 옵션을 이번에 선택해서 강력하게 그 하마스 근절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끝을 보겠다라는 그런 각오인데 지금 좀 전에 위원님께서 카타르의 중재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 하마스를 뿌리 뽑겠다 이 명분으로 앞서 이스라엘이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 미사일을 날렸습니다. 아시다시피 휴전 중재국이고 또 카타르는 미국의 동맹국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일 아니겠습니까? 못했던 일인데 그 사전에 그런 조짐이 있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8월 30일입니다. 지난달에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이 해외에 있는 하마스 인사들을 모두 다 제거할 계획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하마스 정치국이라는 그 정치국의 지도부들이 대거제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카타르도 이 이스라엘의 암살 목적에서 이제 피해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런 얘기를 했지만 설마 과연 이렇게 실행을 옮기겠느냐 많이 생각들을 했었는데 이것을 정말 정밀 타격을 통해서 일단 하마스 지도부, 정치국 지도부가 거주하고 있는 곳을 타격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전 세계에 적지 않은 충격을 지금 안겨다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좀 돌이켜 볼수록 이상한 점들이 좀 있습니다. 첫째로 하마스 지도부가 이 전쟁의 중재국이라는 카타르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또 이 사우디 상공을 거쳐서 카타르를 직접 타격한 방식 이것도 너무나 과감해 보이거든요.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카타르가 상당히 좀 특이한 포지션이 그러니까 카타르는 친미 국가이기도 하면서 또 친하마스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마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해주고 하마스는 상당히 우호적인 국가인데요. 하마스가 2011년에 원래는 시리아에 있다가 시리아에서 내전이 나면서 이제 자리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미국도 이제 카타르에게 요구를 하죠. 너희들이 그냥 하마스를 좀 이렇게 받아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하마스가 반미 국가에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제 친미 국가에 있는 카타르를 선택해서 머무름으로써 계속 어떻게 대화 채널을 대화 채널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규모로 이제 그 하마스 정치국 본부가 현재 카타르에 있게 된 것이고요. 지금 타격하는 방식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방식이 가장 유력한 지금 시나리오입니다. 아직 확정이 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현재 홍해에서 전투기들을 동원해서
탄도미사일을 사우디 영공을 거쳐서 카타르를 지금 타격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어떤 증언에 따르면 또 아하. 사우디 영공을 피하기 위해서 우주로까지 탄도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해서 현재 그 카타르 도하에 있는 하마스 정치국 거주지를 공격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어떻게 됐는지는 비밀에 가려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말씀했다시피 카타르는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고 더구나 카타르에는 이 중동 지역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도하를 향해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사전에 몰랐다 예. 이러고 있거든요. 이 선뜻 이해가 되질 않는데 예. 진짜 몰랐을까요? 저는 미사일 그 사전에 이스라엘이 통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카타르 같은 경우는 알 우데이드 공군기지 최대 공군기지가 있고 중동 최대 이곳이 바로 저번에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때 이란도 이곳을 공격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트럼프의 이제 그 SNS를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공격을 했었을 때 그 임박한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카타르에게 얘기를 해줬지만 카타르가 그 연락을 받았을 때는 이미 폭격을 받고 난 다음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아하. 사전에 이제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네. 다시 또 이제 말을 바꾸고 있죠. 이것은 미국은 사전에 알지 못했고 이스라엘이 이제 단독 행동이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이것도 또 아직도 이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뭐냐면 얼마 전에 또 이스라엘 관료들의 주장에 따르면 50분 전에 카타르를 타격하기 50분 전에 미국에 알려졌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카타르 이게 그 이스라엘 관리들에 따르면. 네. 그래서 어느 주장이 맞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미국에게 사전에 알려준 것만은 분명하고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미국이 이것을 막지 않았던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그리고 그 방공망이 있는데도 네. 이것을 타격하지 않았다는 점은 좀 여전히 많은 학자들 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많은 좀 의문으로 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이 카타르라는 나라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풀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도 들었듯이 미국과 동맹인데 또 하마스도 품고 있고 카타르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과정에서도 중재국 역할을 하지 예.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른바 중동의 스위스다 예.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 나라고 예. 카타르가 이렇게 이 지역에서 그 중재국으로 나선 배경은 또 뭘까요? 우선 카타르의 지리적 위치가 어떤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건너편에 이제 바다 건너 이란과 같이 좀 사이즈가 큰 나라들이 이제 둘러싸여 있습니다. 또 반면에 또 국토도 작고 인구도 이제 35만밖에 안 되지만 또 석유와 가스 수입을 통해서 엄청난 이제 부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카타르가 선택한 그 방식이 이제 실용주의 외교, 이제 균형 외교를 이제 자처하고 나서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미국의 최대 공군 기지를 이제 자신들이 카타르 영토 안에도 유치를 했고 반대로 그 미국이 직접 소통하기 힘든 뭐 하마스라든가 탈레반이라든가 어떤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하고도 자신들이 대신해서 대화 채널로서 이제 활약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 이란과도 많은 걸프국가들이 이란을 최대 안보 위협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또 이란과 페르시아만의 또 가스전을 공유하고 있거든요. 네. 또 이란과도 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천연가스 수출을 통해서 얻은 수입을 바탕으로 해서 또 이제 자신들의 어떤 소프트 파워라고 할 수 있겠죠. 월드컵 스포츠 이벤트라든가 또 어떤 미디어, 알자제라 같은 미디어 방송을 통해서 자신들의 소프트 파워도 키우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현재 어떤 중동의 스위스라고 불릴 만큼 어떤 강력한 작지만 어떤 그 이상으로 강력한 외교력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사실 우리가 좋게 표현하면 이제 중립 외교, 균형 외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또 나쁘게 표현하면 아슬아슬한 줄타기 외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어쨌든 미국과 이 아랍권 양쪽에 다 필요한 입지를 지금,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예. 자, 가자시티 지상 공습에 나선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가 어디에 있든 공격할 수 있다 이러면서 제3국에 대한 추가 공습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어디에 있든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위원님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카타르 정치국이 소재하고 있던 카타르 도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게 하마스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면서 카타르 하마스 요원들을 품고 있는 국가 바로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 예, 튀르키예까지도 현재 그 아까 말한 그 이스라엘 정부 측 증언에 따르면 이제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튀르키예는 지금 하마스의 사무실, 이스탄불의 사무실도 있고요. 예, 방송국 지부도 지금 운영되고 있고 네. 활발한 지금
튀르키예에서 하마스 요원들이 활동하고 있고 또 튀르키예 갈 경우에는 튀르키예 국가에서 하마스 대원들에게 튀르키예 여권을 부여하는 그 사실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스라엘이 과연 그럼 튀르키예를 공격할 것인가? 카타르는 좀 사이즈가 작은 나라였지만 네. 튀르키예는 좀 그래도 군사력이 좀 어느 정도 그렇죠. 인구도 많고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또 튀르키예는 결정적으로 이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회원국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도 이제 연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토 국가를 만약에 이렇게 공격할 경우에 이것이 나토 국가 전체 회원국으로 하여금 또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판이 커질 수 그렇죠. 있죠. 그렇기 네. 때문에 튀르키예가 목표물인 것은 분명합니다. 겨냥하고 있는 분명한데 이것을 정말 카타르를 공습했던 것처럼 튀르키예를 공습할지는 조금 이거는 이스라엘 측으로서는 상당히 군사적 외교적으로도 훨씬 더 심각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하마스 조직은 곳곳에 산재이군요. 예, 그래서 곳곳에 이스라엘이 좀 고민이 많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전 세계의 그 조직망을 갖추고 있다고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에 대해서 처음에는 미국도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왜 그랬냐? 그런데 그 이후에 네타냐후 총리를 지지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쪽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카타르를 살살 달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위원님, 미국은 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건가요? 미국은 이제 처음에는 아마도 이제 이스라엘이 그래도 공격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휴전을 언급했는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공격을 감행한 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불편한 심리를 내비쳤지만 아시다시피 미국은 공화당이 집권하든 민주당이 집권하든 언제나 이스라엘의 가장 큰 우방이고 그렇죠. 배경이기도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현재 어떻게 보면 감싸주고 있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문제는 이 미국과 이제 이스라엘이 공통적으로 이제 갖고 있는 원칙 중에 하나가 인질을 모두 즉각 석방해야 된다는 거고 네. 이제 하마스만큼은 결국에는 무장 해제하고 결국에는 가자 지구에 떠나야 된다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한편이 이거죠. 이제 카타르도 어떻게 보면 미군 기지도 있고 친미 국가고 우리의 우방이기도 한데 카타르가 상당히 지금 서운한 입장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 카타르도 이제 달래는 입장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딱 카타르 이제 총리도 이제 백악관을 방문해서 서로 간에 또 대화를 나눈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오히려 이제 미국이 중재국이 돼서 이스라엘과 이제 카타르 사이를 중재하는 지금 그런 모양새가 지금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도 지금 상당히 복잡한 관계로서 하여튼 두 우방을 어떻게 하면은 지금 다시 달랠 것인가, 다시 대화를 그래도 하게끔 할 것인가, 미국이 지금 고민이 좀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예. 자, 우리가 돌이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첫 순방에 나선 곳 사우디,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였거든요. 당시 걸프 3국은 거액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었고 특히 카타르는 5천억 원 상당의 보잉 항공기까지 선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카타르가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았어요. 미국의 묵인인지 승인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 이렇게 되면 예. 걸프 국가들로서는요. 예. 과연 미국을 믿을 만한가? 예. 이런 의문을 가질 법도 하거든요. 그때 막 트럼프가 처음으로 이제 걸프 지역을 방문했을 때 오히려 이스라엘을 방문하지 않아서 뭐 이스라엘 패싱 당한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뭐 보도가 많이 분위기가 나왔었죠. 화기애애했었죠. 근데 뭐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어떤 그런 동맹, 끈끈한 뭐 그 우방으로서의 그런 동맹은 뭐 전혀 공고해 보이고요. 오히려 지금 이제 걸프 국가들이 이제 대미 신뢰도에 대해서 조금 금이 가기 시작한 건 맞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특히나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카타르가 공습을 받는데도 미국의 방공망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갖고 있죠. 하지만 걸프 지역은 지금 상당수 미군의 기지들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이제 바레인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제5함대 본부도 있고요. 이제 중부 사령부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 카타르는 최대 공군 기지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신뢰도가 깨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을 완전히 또 배제하고 우리가 다른 어떤 대안을 모색하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장기적으로 네.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좀 무기를 다변화한다거나 이런 식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미국산 무기에 대한 의존도도 매우 높고요. 그리고 걸프 국가들이 지금 독자적으로 자신들을 어떤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못 되기 때문에 미국을 확실하게 믿을 수는 없고 실망감도 느껴지지만 그래도 당분간은 미국에 군사적으로 안보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쩔 수 없이 미국에게 끌려가긴 하지만 어쨌든 독자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그 방어 체계를 좀 구축하는 예. 그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와 또 미국에 대한 불신은
이제 걸프 지역을 넘어서 중동 전역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방의 나토를 본딴 그 방위 협력체, 이른바 중동판 나토 구상이 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예. 이게 현실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번 주 초에 그 아랍 연맹 국가들과 이슬람 협력 기구의 그 지도자들이 긴급 회의를 카타르 도하에서 가졌습니다. 이번 이제 공습 이후에. 네. 그래서 이제 카타르를 지지하고 이스라엘을 이제 규탄하는 그런 자리로서 이번 뭔가 대단한 그런 조치가 나올 것으로 이제 예상을 했었습니다. 특히나 이집트 대통령 RCC라는 대통령이 아랍 연합군을 만들어 보자고 이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네. 근데 성과로서 나온 것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었던 것처럼 선언적 의미였고, 의미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네. 규탄하고 뭐 유엔 회원국에서 이스라엘 박탈해야 된다 이런 것은 이제 성명서로 채택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결과물이 나온 건 없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제 현실성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아랍 연합군을 만들자는 주장은 전에도 아이디어가 여러 번 있었지만 네. 그 아랍 국가들 간에도 경쟁심이 있기 때문에 이집트, 않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에서 라이벌 의식이 있기 때문에 아랍 연합군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럼 중동판 나토 이 경우에는 이제 비아랍 국가지만 튀르키예와 이란이 이제 포함이 돼야 되는데 튀르키예와 이란도 역시나 이쪽 지역에서 패권, 맹주를 노리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그 리더십 같은 걸 조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판 나토의 탄생 가능성은 저는 좀 희박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공교롭게도 아랍의 이슬람권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였던 그날은 이른바 아브라함 협정 체결 5주년이었습니다. 자, 위원님, 군사적인 공동대응은 어렵다고 치더라도 이쯤 되면 미국의 이 중동 평화 구상도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중동 평화 구성은 아까 말씀하신 이제 아브라함 협정이죠. 2020년에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이제 바레인 이제 이런 국가들과 이제 수교를 함으로써 큰 틀에서는 하여튼 이스라엘을 아랍 국가들과 수교하는 것이 이제 현재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가장 큰 목표일 겁니다. 네. 이게. 그래서 하지만 물 건너 갔다고까지는 아니고 아직도 가능성은 이제 희박하지만 좀 남아 있다고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가 우선 어쨌든 이란이 그전에는 이 지역의 상당한 최대 위협 세력이었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트러블 메이커로서 어떻게 등장한 것을 걸프 국가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걸프 국가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위기감을 느끼는 것이 또 미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요. 네. 체감상 느끼는 게 또 그 위협에 대한 정도가 각각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앞으로 이 걸프 국가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과의 다시 국교 정상화, 아브라함 협정에 관한 논의가 전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이 미국의 평화 구도가 지금 이제 이제 아브라함 협정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신뢰도가 하락했기 때문에 어렵기는 하지만 앞으로 그 미국이 어떻게 아랍 국가들을 더 달래고 어떤 뭐 당근을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이 협정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이스라엘과 시리아 간에도 물밑 접촉을 하고 있고 미국이 아마도 뭐 어떤 성과가 나온다면 9월 말쯤 발표할 좀 예정으로 나와 있거든요. 현재.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물밑에서든지 활발한 현재 작업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국제사회의 분쟁 해법 촉구도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카타르는 중재 중단을 또 하마스는 협상 중단을 선언해 버렸습니다. 네. 가자시티 지상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네. 앞으로 휴전 협상의 향방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이제 카타르가 이제 공격을 받고 났을 때는 우리 중재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 선언을 했다가 또 다시 또 번복을 했습니다. 또 중재국으로서의 어떤 그런 위상을 버리기 힘들었던 것 같고요. 미국과의 관계도 계속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다시 우리가 중재국을 하겠다고 얘기를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네, 국가적인 거의 정체성을 버리는 일일 테니까요. 그게. 그동안 네. 쌓아왔던 그 중재국 이미지를 버리기 힘들었던 그렇습니다. 것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타르 총리와 이제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만나서 조율도 했었고요. 그래서 휴전을 지금 당장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과 카타르의 불신이 있고 하마스도 있는데 그럼 휴전 협상이 과연 진행될 것이냐. 여기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는 지상전 지금 이스라엘이 추구하고 있는 가자시티, 가자지구의 지상전과 휴전 협상도 저는 같이 병행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 중에 네. 하나가 지상전이 개시가 되면 예를 들어서 하마스가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카타르에게 SOC를 칠 수 있다고 휴전 협상에 좀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할 수 있게 되겠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그것을 이용해서 아예 하마스에 대한 일방적인 항복을 강요하는 그런 절차로서 휴전 협상을 또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반대로 또 어떤 이번 가자지구, 가자시티 점령전에서 너무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인도주의적 문제가 이제 불거지게 된다면 국제사회 규탄이 높아질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 이스라엘도 어떤 압박을 받게 된다면 다시 휴전 협상을 위한 또 테이블로 또 복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상전과 휴전 협상이 같이 병행될 가능성도 저는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뭐 하루가 다르게 상황이 바뀌니까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음 주 뉴욕에서 유엔 총회가 열립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세계의 눈길이 사실 유엔 총회에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 자리에서 이 가자 지구 전쟁과 관련해서 어떤 논의가 나올까요? 어떻습니까? 우선 그 얼마 전에 가자 지구 문제에 관련해서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 프랑스가 이제 주체가 돼서 이제 두 국가 해결책을 우리가 계속 지지해야 한다. 팔레스타인 국가 또 이스라엘 국가를 이제 두 국가 공존하는 해법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찬성표를 던져서 일단은 그 결의안은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실제 이제 유엔 총회에서 이제 어떤 얘기가 있을 것인가가 지금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지금 가자 전쟁에 대해서는 아마도 많은 국가들이 이것은 전쟁 범죄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떤 민간인 학살을 멈춰라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아주 성토하는 그런 장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이슬람권 국가들도 그렇고 이제 아랍 국가들도 그렇고요. 최근에 이제 유럽 국가들도 많이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면서 이스라엘을 이제 규탄하는 움직임에 지금 동참하고 있죠. 반대로 제가 봤을 때 미국이라든가 이스라엘은 이것을 이제 반박하는 내용의 내용을 이제 뭐 연설이 오갈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뭐 테러에 맞서서 싸우는 것이고 정당한 전쟁이고 정당한 우리는 그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하면서 치열한 아마도 좀 외교적인 연설과 어떤 설전이 오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지금 예측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지만 이제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을 연결될 수 있겠는가? 그거는 좀 사실상은 좀 힘듭니다. 유엔 절차상 상임 이사국의 이제 완전한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건데 뭐 미국이 반대한다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국제적으로 한 번 더 이제 가자 전쟁을 통해서 팔레스타인 국가 문제, 또 이스라엘과 어떤 두 국가 해법을 뭐 국제사회에서 널리 알리고 뭐 여론을 환기시키는 데는 아마 이번 유엔 총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점점 더 짙은 안개 속으로 향해가는 중동 정세, 제 글로벌 인사이트도 계속해서 주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중동이슬람센터 김덕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